안녕하세요. 자, 인간과 사회 제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일탈과 범죄라고 하는 내용인데, 요거를 이제 사회화라고 하는 거와 연관시켜 가지고 일탈과 범죄는 사실은 사회적 기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왜 일탈과 범죄라고 하는 게 사회마다 중요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사회화라고 하는 과정이 공동체의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태어나서 그 사회적으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개개인들이 받아들여야만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탈과 범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용인하는 가치의 범위 내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일탈과 범죄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화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이제 생각하고 일탈과 범죄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거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몇 개 사진을 갖다 놨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이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체포하는 장면이죠. 이거 이제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탈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데비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 파란색인데 이 사람만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나 규범을 같이 따라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일탈자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범죄와 일탈이라고 하는 걸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뭐가 일탈이고 뭐가 범죄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보면 이게 동성애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동성애는 일탈인가요, 범죄인가요? 요새는 이제 뭐 일탈로 얘기가 많이 되지만 특정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게 범죄로 취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는 강의실에 이렇게 이제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간간히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뭐 심한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드물지 않게 있었고, 이거보다 약한 정도로 뭐 빨주노초 파남보는 아니지만 빨주노초라든가 뭐 염색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코걸이, 귀걸이, 목걸이,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굉장히 현란하게 하고는. 근데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는 이거 굉장히 뭘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거기서는 특별히 좀 보기 좋지 않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면 사회마다 일탈과 범죄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일탈과 범죄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탈과 범죄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회화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거 이제 사실 이전 강의에서 약간 언급을 하고 또 이제 사회화 관련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회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사회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회로 만드는 거는 뭘 사회로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화라고 하는 거를 데피니션을 해보면, 자, 개인이 있어요. 개인은 출생을 했을 때는 지식이나 뭐 아는 게 없는 거잖아요. 욕구만이 존재하는 거죠. 욕구와 본능. 자, 그런데 이 개인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자아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거와 나를 표현하는 방식, 우리가 그걸 이제 퍼스널리티, 인성이라고 하는 거죠. 인성을 획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이렇게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과정으로 보여요. 그렇잖아요. 개인이 자아와 인성이라고 하는 거를 획득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이 끼어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욕구와 본능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태어난 개인이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를 표현하는 방식을 사회적으로 획득하는 것. 이게 이제 사회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개인적인 과정이 아니라 요게 더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회성이라고 하는, 소셜리티. 네, 오죠. 네. 즉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회적인 규범과 규칙을 내면화하는 게 이 사회화의 개념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규범과 규칙이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사회라고 하는 거는 특정 공동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특정 공동체는 국가고, 또 동시에 뭐가 있죠? 여기보다 적은 게 지역이 있는 거죠. 생활권. 그리고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사회화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러면 사회화는 한편으로는 개인적 과정이지만 두 번째로는 사회적 과정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사회화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 과정에서는 나의 정체성을 획득하는데,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개인적 정체성이 아니라 공동체가 용인하는 한도 내에서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즉 사회화는 구조, 공동체라고 하는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회와 관련 이론으로는 우리가 이제 쿨리의 영상자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루킹 글래스죠. 이거 이제 거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거울. 자, 그건 뭐냐면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아를 형성하는데,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이게 이제 개인의 사회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소위 객관화된 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형성할 때 쿨리는 이 영상자 이론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나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미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남이 나를 어떻게, 남이 보는 나라고 하는 게 합쳐져야 실질적인 나라고 하는 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보는 나가 뭐냐? 이게 영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미드는 요 얘기를 더 이제 좀 구체화 시켜가지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이제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렸죠. 사회화라고 하는 거를 미드는 뭐로 보냐면 개인 간의 상징적, 여기서 상징이라고 하는 건 제스처나 랭귀지인데 언어를 얘기를 하죠. 상징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형성된 공유된 경험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공유된 경험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동체의 용인 범위라는 거예요. 요걸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구조적 제약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회화라고 하는 건데, 이 사회화를 통해서 뭐가 형성되냐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경험을 공유한 거고, 이 공유된 게 바로 뭐에 영향을 주냐? 사회화에 영향을 준다. 이건 이제 그 쿨리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개인의 정체성이라고, 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고, 이제 개인적인 나죠. 그 다음에 타인이 생각하는 나가 있다. 그래서 I와 미가 더해져야 셀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인의 형성인 거죠. 자, 그런데 사회화는 뭐가 중요한 거냐? 쿨리와 마찬가지로 미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인이 생각하는 나인데, 이 타인이 생각하는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타자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남이 보는 나. 근데 남이 보는 나라고 하는 거는 결국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드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미라고 하는 타인이 생각하는 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일반화된 타자. 그 다음에 중요한 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인데 남이라고 하는 거를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존재하고 행동하느냐. 이게 이제 일반화된 타자가 되는 거죠. 중요한 타자는 요거를 할 때 일반화된 타자 중에서도 중요하게 특별히 타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타인인데 이 타인 중에서도 중요한 타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남인 거죠. 내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그 남의 범주에서 특히나 신경 쓰는, 예를 들어서 부모, 친구, 또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또는 연예인,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 일반화된 타자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할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객관화된 자아라고 하는 미를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결국 사회화의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준거 집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 준거 집단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스포츠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뭐 그런 경우 별로 없겠죠. 어쨌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타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이 틀을 가지고 나의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을 성찰한다.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수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일정한 형태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시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막스의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이 구조적인 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회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 이 미드나 쿨리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이 사회화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이 셀프라고 하는 사회적 개인으로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개인으로 되는 과정인데, 이 개인이라고 하는 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뭐가 이 미드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반화된 타자나 중요한 타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일반화된 타자와 중요한 타자, 특히 이 중요한 타자라고 하는 게 막스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결국은 뭐냐? 특정 사회의 지배계급. 자, 뭐라고 그랬죠? 아까 계속 공동체의 용인 범위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근데 이걸 누가 정하느냐라는 겁니다. 막스가 보기에는 지배계급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보통 사람들은 이 유리한 기준을 일반적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수용. 그게 이제 중요한 타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준에 맞도록 자기의 행위를 성찰하고 수정해서 자기가 개인이 됐는데 그 특정 사회가 용인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서는 사회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죠?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어떤 실천 행위라고 하는 거를 따라하느냐 따라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신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죠? 막스가 얘기했던 건 결국 시장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래를 해야 되고 이윤을 남기는 게 좋은 거다. 모든 사람들이 이윤을 남기지 않는 것 또는 성실하지 않는 거는 안 좋은 걸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준들이 결국은 뭐죠? 여기에서 일반화된 타자, 중요한 타자, 지배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사회와 관련해서 자기의 개인이라고 하는 개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를 사회적으로 형성시키는 거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뭘 판단하느냐? 일탈과 범죄를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와 관련해서는 말 나온 김에 이제 1차적 사회화라고 하는 거는 주로 영유아기에 가족과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획득되는 거고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생존과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적 양식이라고 하는 걸 습득하는 게 1차적 사회화인데, 이제 중요한 건 2차적 사회화가 되는 거죠. 2차적 사회화라고 하는 거는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회적 집단과의 상호작용, 이제 미드의 표현대로 하면 상징적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언어를 통해 가지고 뭘 획득하느냐? 새로운 행동의 양식, 그 다음에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획득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회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건 이제 성장기,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개체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화인데, 제사회화라고 하는 거는 2차적 사회화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 근데 언제 리소셜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급격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행동 양식이나 규범이 의미가 없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새로운 사회적 규범과 행동 양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제사회화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형태가 변했어요. 이제 사회화의 규범. 자, 예전에는 뭐였죠? 친구들끼리 모이면 밥을 같이 먹었어요. 이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게 뭐죠? 냄비에다가 놓고 다 여기다가 숟가락 대가지고 밥을 먹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공동의 식사는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하면 눈총을 받는 거죠. 자, 어떻게 하죠? 새로운 사회적 규범과 행동 양식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를 갈 때는 마스크를 쓴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사회화. 그래서 이 제사회화라고 하는 거를, 자, 우리가 주로 현대사회에서는 뭘 가지고 하죠? 미디어를 가지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끊임없이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쓰세요. 그 다음에 손을 씻으세요. 사람들하고 집단적으로 뭘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주입받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화, 제사회화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군생활 이후에 대학생활 적응이라고 하는 것도 군대 가기 전에의 대학하고 거기에서의 규범, 행동 양식하고 뭐 2년 후에 뭐 많이 안 달라질 수도 있지만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그럼 요 중간에 뭐죠? 적응을 위한 제사회화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요 때마다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됐을 경우 회사 내에서 제사회화라고 하는 게 새로운 직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신입사원 교육, 이것도 일종의 제사회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탈과 범죄로 가기 전에 사회화라고 하는 거는, 자, 개인이 셀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거를 형성하는 한편으로는, 두 번째로는 뭐죠? 공동체의 허용 범위라고 하는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나라고 하는 개인, 개체적 속성이 결국은 뭐냐면
공동체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지 사회화가 성공적 사회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개인은 개체로서 자유와 욕구와 본능에 충실하고 싶어 해요. 근데 사회는 이거를 구속하고 제한하고 통제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 또는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에 공유할 수 있는 경험에 기초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잘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통합을 하고 못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과정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일탈과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화라고 하는 거와 일탈과 범죄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학교 특히 이제 이 중등교육 과정에서 학교라고 하는 생활에서 수많은 규제를 받아요. 자, 머리를 일정한 길이로, 염색을 하면 안 되고, 옷은 어떻게 입고. 자, 이게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거의 한계를 여러분들한테 주입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키면 어떻게 되죠? 착한 학생이 되고 좋은 학생.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나쁜 학생이 되는 거죠. 좋지 않은 학생. 자, 그럼 아까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요렇게 해가지고 이로케젠으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요거는 빨간색, 요건 파란색, 요건 녹색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학교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머리 모양을 이렇게 한 것이, 내가 또 뭐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지만 빨강 머리로 염색을 하고 가는 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수용하고 공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 문제, 어떤 실용적인 게 아니라 가치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회화라고 하는 거는. 자, 그래서 일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화와 관련해서 사회화라고 하는 거에 어떤 공동체적 또는 공유된 범위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일탈이라고 하는 거는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사회적인 규범이나 규칙, 노음이나 룰이라고 하는 거를 준수하지 않는 거예요. 공유된 범위 바깥에 여기 존재하는 거죠.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를 얘기를 해요. 공유된 가치. 그리고 이 공유된 가치가 뭐죠? 사회적 행동의 가이드라인이다. 기준이다.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규범은 가치고 이 가치는 행동의 기준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았을 때가 우리가 일탈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라고 하는 거, 밸류라고 하는 거는 뭐냐? 사회적으로 공유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치는 옳고 그름이고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공유된 가치고, 그러면 규범을 어긴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경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쁜 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일탈이라고 얘기를 한다. 데비언스라고. 자, 그래서 일탈의 기준은 결국 그럼 뭐냐? 사회적 규범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규범은 공동체의 공유된 경험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공유된 경험이기 때문에 자율적이다라는 거예요. 강제되지 않는다. 대신에 이걸 어겼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압박이 온다. 압력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버스에 마스크를 안 끼고 지나가면 같이 타면 어떻게 되죠? 눈총을 받는 거죠. 뭐 요새는 이제 눈총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제재, 하차 뭐 이런 제재를 받지만 일반적으로는 눈총을 받는다, 압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일탈에서 중요한 거는 상대성의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회적으로 공유된 경험이라고 했는데 이 공유된 경험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누가 규범을 정하느냐, 누가 사회 규범을 정하느냐, 그 다음에 규범은 항상 정당한가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규범의 한 부분이에요. 전체가 아닙니다. 정당한가라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정당하지 않아도 집단이, 주된 집단이 이거를 기준으로 정하면 적용이 돼버리는 거죠.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신문에서 보면 불합리한 규범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범은 여전히 사회 규범으로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탈은 상대적인 거다. 자, 그러면 어떤 집단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사회에서 어떤 규범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일탈을 규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 사회 다르고 미국 사회 다르고 일본 사회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일탈이라고 하는 거를 봤으니까 범죄라고 하는 거는 크라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이 일탈이라고 하는 거는 규범이라고 하는 사회 규범이죠. 범죄라고 하는 거는 법 규범이에요. 이건 규칙입니다. 규칙.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화되고 명문화된 규범. 자, 그러면 사회 규범보다는 규칙이 훨씬 더 범위가 좁겠죠. 훨씬 더 보수적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 왜? 법제도라고 하는 규칙은, 즉 명문화된 법제도는 명문화된 규칙, 강제성을 갖는다. 규범은 자율성이었죠. 강제성을 가지고, 강제성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직접적인 제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일탈과 범죄의 차이인 거죠. 근데 범죄도 마찬가지로 상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법을 정하느냐, 그 다음에 법은 항상 정당한가. 이게 이제 우리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법의 정당성의 문제인 거죠. 누가 법을 정하느냐, 누가 정했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일탈과 범죄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회화라고 하는 거에서 일탈과 사회화의 사회적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또는 공동체의 이 사회와의 공유된 경험의 허용 범위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경우를 일탈과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분을 하는데, 일탈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거와 관계가 있고, 범죄라고 하는 거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준수를 하면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규칙도 마찬가지로 지키면 오케이입니다. 문제는 뭐죠? 미준수했을 때,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이 범위 바깥에 나갔을 때, 일탈은 사회적 규범에 대해서는 압력이라고 하는 비공식적 제재가 해야지는 거고, 범죄에 대해서는 공식적 제재로서 법적 처벌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차이인 거죠. 그리고 둘 다 목적은 뭐냐? 재사회화라고 하는 거예요. 압력이나 처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사회화, 사회 내로, 사회에서 허용한 범위 내로 재통합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일탈과 범죄를 규정하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일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상대적인 거고, 무엇에 대해서 상대적인 거냐? 사회와 제도, 그 특정 사회의 제도, 규범, 관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자, 그러면 일탈과 범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적용되는 규범이나 규칙, 즉 허용되는 공동체 내의 범위를 어겼을 때 규범이 적용되느냐 규칙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일탈과 범죄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선은 이것도 상대적인 거죠. 그리고 유동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 성폭력과 관련돼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내지는 심지어는 처벌을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추세는 어떻게 돼 있죠? 예전에는 규범적 수준에서 이걸 많이 논의했는데 이제는 뭐죠? 성폭력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범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탈과 범죄의 경계선은 사회적으로 어떤 공유된 경험, 어떤 경험을 반대로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선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탈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범죄를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일탈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는 항상 이 상대성,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탈은 상대성이라고 하는 건 그 사회성, 특정 사회마다. 그 다음에 역사성을 갖는다. 사회적인 맥락마다. 그러니까 특정 사회, A라는 사회와 B라는 사회가 상이한 사회적 가치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일탈이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두 번째로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사회가 1900년대에 가지고 있었던 거하고 A라는 사회가 동일한 사회 내에서 2000년대가 되면 일탈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럼 뭐냐? 공유된 경험인 거잖아요. 또는 공유된 가치. 자, 그러면 이걸 공유하는 집단과 이걸 공유하지 않는 집단 B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집단, 이게 이제 보통은 다수고 이게 이제 소수가 되는 건데, 이 집단에 대해서 이 집단이 뭘 하는 거죠? 일탈이라고 하는 거는 공유된 경험과 가치나 경험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낙인을 찍는 거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일탈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왜, 이해관계가 많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파악하는 게 일탈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게 예전에 천주교에 의해 가지고는 이단이고 뭐 이런 식으로 박해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정통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천주교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라고 하는 건 이단이고 이건 종교가 아닌 거죠. 상대적인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일탈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회화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회화의 과정에서 이걸 개인이 통합되지 못하는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일탈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사회적인 문제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관점이 나올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일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특정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사회화라고 하는 공유된 사회적 가치를 근거로 해서 일탈자로 몰아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일탈을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일탈이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 자, 이 집단이 이 집단을 이단으로 몰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일탈 집단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일탈 집단이 결국은 뭐가 됐죠? 새로운 사회. 자, 심지어 막스 베버에 의하면 개신교 집단이 자본주의 정신을 가져와서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를 가져왔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는 여성이나 동성애라고 하는 게 그냥 여성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존 질서라고 하는 거를 표상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동성애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사회 변화. 뭐죠? 개인의 자유. 즉 동성애가 확대되는 거는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이게 새로운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거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탈이라고 하는 게 항상 부정적인 거라고만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관련해 가지고 뭐 지금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껄끄럽긴 한데 이렇게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 사람들이 뭐냐면 프로파일러예요. 범죄 프로파일러인데 이 범죄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보시면 심리학과 사회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뽑아요. 주로 이제 석사 이상. 그래서 이제 특채로 비정기적으로 뽑는데 심리학의 경우에는 개인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개체의 특성. 사회학을 한 사람들은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집단 특성을 많이 봐요. 즉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이 사회 문제가 특정한 사회 집단에서 주로 범죄나 일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 사회 집단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범인이라고 하는 개인을 특정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개인을 중심으로 보는 일탈, 이거 이제 주로 심리학 쪽에서 하는 거고 사회학에서는 개체의 특성,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집단 특성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범인을 특정화시키는 방식으로 그 프로파일러에 대한 접근이 사실은 좀 다르다. 물론 이제 대부분은 같이 보긴 하겠지만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요게 대표적으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일탈과 범죄를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즉 사회 문제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이거 이제 그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프로파일러 중에 한 분이 한 얘기예요. 범죄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속성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상황과 맥락의 산물이고, 자, 특정한 누가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왜? 특정한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 놓이게 되면 개인이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죠? 상황 맥락. 이거 뭐죠? 집단 특성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프로파일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개인적인 속성이 아니라, 자, 아니라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상황 속에서 범죄자가 만들어지냐. 이게 이제 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느냐. 그래서 창의적인 스토리텔러. 자, 사회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요분 여기 보면은 이분이 이제 여기 이제 사회학을 하신 분인데 대학원에서 석사에서 자,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도 프로파일러로는 뭐 표창원 씨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탈과 범죄를 보는 데 있어서 사회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일탈과 관련해서 이제 일탈과 범죄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사회 문제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집단의 문제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구조의 문제로. 자, 범죄라고 하는 게 발생을 했는데 이 범죄는 빈곤, 경제적 상황,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해서 개인의 범죄 또는 집단의 범죄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탈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탈선적 행위 또는 비동조적 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탈선적 행위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인간의 속성과 완전히 다른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일탈인 거예요. 비동조적 행위도 근데 문제는 뭐냐? 일탈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비동조적 행위는 아까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공유된 경험이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것도 우리가 뭘로 보느냐? 일탈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탈선적 행위를 일탈과 동일시하지만 사실은 일탈에는 비동조적 행위도 같이 들어가고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낙태를 하거나 문신을 하는 것 또는 시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비동조적 행위로 보고 이거에 대해서 일탈이라고 하는 거를 주로 이제 이 보수적인 집단에서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위를 하는 거는 법적으로 또는 이제 일부 불법이 들어가더라도 소위 말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의 자유권에 해당되는 권리인데 낙태와 문신이라고 하는 것도 보기가 좋진 않지만 본인이 낙태를 하거나 문신을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피해를 주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회적인 공유된 경험이나 가치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당한 경우에 일탈이라고 하는 형태로 간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탈에서 사회적으로 용인이 가능한 거와 용인이 가능하지 않은 게 있는 거죠. 용인이 가능하지 않은 거는 우리가 범죄로 가고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거는 뭐죠? 일탈 또는 일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상대적인 관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탈의 단위도 개인의 일탈이 있고 또는 개인의 범죄가 있고 집단의 일탈과 집단의 범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탈의 의미와 범위와 단위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실질적인 일탈 행위를 분석을 한다. 여기 이제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크게 보면 일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접근이 있고 심리학적 접근이 있고 사회학적 접근이 있어요. 일탈을 바라보고 여기 이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기 그런데 범죄라고 하는 건 이제 당연히 포함된 걸로 그러니까 광의의 의미에서 일탈이라고 하는 걸 정의는 이제 범죄를 포함하는 거니까. 근데 생물학적 접근과 심리학적 접근은 굉장히 상호 관련성이 높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생물학적, 심리학적 접근과 사회학적 접근으로 일탈이 구분이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생물학적 접근은 병리적 접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주 명확합니다. 유전인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환원주의적인 설명인 거죠. 어떤 사람이 일탈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건 모두가 유전자의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건 뭐죠? 그럼 개인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냐면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왜죠? 술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어쨌든 술이라고 하는 걸로 모든 거를 원인을 귀결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환원주의적인 설명인 거죠. 이게 이제 생물학적 접근이고, 심리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아까도 말씀드렸던 개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일탈을 보는 겁니다.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는 개인의 욕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격, 이제 프로이드나 이런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게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가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본능입니다. 자, 요거는 사회화된 자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탈이라고 하는 거는 에고와 슈퍼에고가 이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일탈이 된다. 즉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밖에서 본능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이게 일탈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구라고 하는 거, 이 핵심 개념, 욕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심리학에서는 일탈을 설명을 해요. 개인의 행위로. 근데 사회학에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집단 특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맥락. 자, 그래서 아노미, 이제 이게 뭐죠? 무규범 상태. 규범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규범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규범이 존재했다가 없어지는 것, 또는 규범이, 사회적 규범이 A가 B로 바뀌는데 이 경우에는 뭐가 발생하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자, 이 경우에 아까 우리가 뭐죠? 재사회화가 필요한데 재사회화가 되지 못한 채 기존 규범을 가지고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개인이 일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코로나인데 나는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서울에 갔더니 갑자기 마스크를 안 끼면 차를 안 태워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집에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안 태워주니까 일탈이 돼버리는 거죠. 규범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목표와 수단의 괴리. 이제 요게 이제 머튼적인 의미고, 요거는 뒤늦게행적인 의미.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요 가정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교재에서 소개된 게 사회해체론, 아노미론, 하위문화론, 학습이론, 낙인이론, 비판범죄이론, 이거 말고도 뭐 저 있는데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일탈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규범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목표와 수단의 괴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 첫 번째가 뒤늦게행적인 시각. 사회 변동에 따른 규범의 혼란 상태에서 규범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일탈행위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머튼 같은 경우에는 목표와 문화적으로 정해져 있는 목표와 그 개인에게 제공되는 수단의 갈등이 생기면 일탈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뒤늦게행 얘기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리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니까 넘어가고, 머튼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목표와 수단 사이에 갈등이 있다. 자, 사회적으로는 성공해야 된다는 가치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사회 규범이죠. 자, 성공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뭐 말은 여러 가지로 해요. 뭐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존경을 받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적 부의 축적이라고 하는 거를 성공이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이 목표라고 하는 거를 가치로서 받아들여요.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를. 근데 사회적으로 개인에게 이 성공에 이르는 길이, 예를 들어서 상속도 있고 교육도 있고 노력도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상속을 받으면 되고,
상속을 못 받은 사람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개천의 용이죠. 예, 이 용은 출신이 개천인 겁니다. 자, 요거는 뭐죠? 개천이 아니라 좋은 데서 난 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일탈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머튼이 얘기하는 거는 문화적인 목표, 가치로서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제도적인 수단, 자,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주거 문제가 그렇죠.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보통 20억에서 30억 정도 하니까, 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직장을 잡고 직장인이 돼서 저축을 한다. 노력을 해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 자, 그런데 상속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하는 거는 일부 집단에게, 뭐 어떤 사람은 몇십 조를 상속받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상속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지 않고 교육이나 노력을 통해 가지고 20억, 30억을 사는 게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탈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도적 수단으로 문화적인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면 일탈이 잘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투기에 뛰어들거나, 자, 이 일탈이 있는 거잖아요. 투기. 그 다음에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이 일탈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상화폐. 일종의 이제 투기로 보시면 돼요. 요새 이제 주식도 많이 한다 그러죠. 땅 투기도 하고. 일탈적 행위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동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수단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상속 이외에는. 근데 상속은 일부 집단에게만 가능한 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전에는 교육이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목표의 달성이 가능했는데, 이 길 자체가 봉쇄가 되면 일탈적 행위로 갈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머튼이 얘기하는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갈등을 통해서 일탈이 발생한다. 결국은 뭐죠?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탈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뒤르켄과 머튼이라고 하는 규범과 관련된 요 아노미 이론. 자, 요게 이제 뒤르켄 얘기였죠. 요거 이제 설명을 드렸고, 머튼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근묵자흑. 자, 이거 뭐죠?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인데, 그러니까 차별적 교제에 의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하위 문화가 공유되면 그 내부 집단 사이에서 일탈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위 문화라고 하는 거는 비행 행위가 집단적으로 인정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게요. 조폭에서는 살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면 필요시 가능, 살인이나 폭력이라고 하는 게. 조폭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하위 문화가, 반문화긴 하지만 어쨌든 하위 문화죠. 하위 문화로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집단에 속하게 되면 이 집단의 하위 문화라고 하는 거를 내가 수용하게 되고, 집단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 가치가. 그러면 일탈 행위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 하게 된다. 죄의식이 없는 경우죠. 왜? 가치가 공유되는 거니까. 자, 차별교제로는 이 집단에 속한 건 아니지만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있는 가치가 일부 전달되는 겁니다. 폭력을 쓸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별적 교제론이라고 하는 거는 일탈자나 일탈 집단하고의 상호작용이 많아지면 이 사람들의 가치가 일이 이전돼 가지고 나도 범죄나 일탈에 무감각해진다. 그게 이제 학습 이론입니다.
다음에 이제 통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아노미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이 기준으로서 명확하게 작용을 하면 개인들이 이 사회 규범에 따라 가지고 일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회 규범이 개인들을 묶어주는 힘이, 규범이 약화되면 개인들이 이 사회 규범을 기준으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다른 기준들을 적용하면서 일탈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사회 규범의 역할이 약화될 경우에 통제가 내부적 외부적 통제, 내부적 통제는 개인 간 연대고 외부적 통제는 사회 규범을 기준으로 하는 규범의 힘이 있을 때, 근데 이게 약화가 되면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규범으로. 즉 규범의 통제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뭐가 발생하느냐? 일탈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일탈과 관련해서 많이 제일 얘기되는 거는 낙인 이론이에요. 스티그마. 이거 이제 상호작용론과 권력자원론이 있는 건데, 하나는 낙인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비판 범죄론도 낙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해하기 쉽게. 크게 보면 네 가지: 아노미, 규범과 관련된 이론, 학습 이론, 통제 이론, 낙인 이론. 낙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규범을 누가 정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수 집단 또는 지배 집단이 정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낙인 이론이 되는 겁니다. 다수 집단이나 지배 집단이 기준을 정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기준을 소수 집단에게 적용을 하면 이 소수 집단에게 낙인을 찍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지배 집단 중심의 사회와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거를 전부 다 범죄자로 일탈로 모는, 이게 이제 낙인 이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에서 백인 중심의 기준을 정해놓고 흑인에 대해서는 낙인을 찍는 거죠. 이 인종주의. 근데 인종주의가 보편적인 가치로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2020년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인종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죠. 자,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남성 중심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고 여성이 그 기준에 못 맞춘다 그러면 여성을 하등하다, 미개하다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죠. 이게 낙인이 되는 겁니다. 자, 남성 중심으로 채용하고 남성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을 해놓고 여성이 그 내부에서 승진을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여성이 못나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찍는 거죠. 이게 일종의 낙인이 되는 겁니다. 자, 비판범죄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반자본주의적인 행위, 그러니까 막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막스의 이론을. 그래서 반자본주의적인 행위, 지배집단이라고 하는 거를 구체화시킨 겁니다. 다수집단, 지배집단이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냐? 자본가들이다. 그럼 자본가들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활동이라고 하는 거와 다른 활동을 전부 다 일탈적 행위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범죄로는 막스주의적인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띠고 있는 거고, 명확하게 이 낙인 이론에서는 사회적인 지배집단이라고 하는 중성적인 용어를 쓰지만 여기서는 결국 반자본주의적인 행위를 낙인으로 찍어서 일탈로 규정하는 거다. 지배집단이. 그러니까 사실은 일탈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학적인 일탈과 범죄를 보는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